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전해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침묵 속에 갇힌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새벽 2시 압록 강변. 조심히 가십시오, 아가씨님. 총을 맨 북한 경비대원이 제 명품 캐리어를 들며 90도로 조심히 가십시오, 허리를 아가씨님. 숙였습니다. 뒤에는 군복 입은 5명이 우리 가족의 짐을 나눠들고 있었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국경을 지켜야 할 북한군이 탈북자의 짐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이 참 잔잔합니다. 건너기 좋은 날입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탈북이 이렇게 쉬운 거였구나.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비행기 비즈니스석에서 총소리 한 번 듣지 않고 누워 자면서 한국까지. 비용 15만 달러, 한국 돈 1억 8천만 원. 철통 같은 중국 공안을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만리장성 관광도 하고 왔다는 탈북 방법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평양 최상류층 금수저 아가씨의 초호화 VIP 탈북. 그 충격적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제 이름은 강미란입니다. 21살이었던 2019년 저는 평양 중구역 창광거리 최고층 아파트 32층에 살았습니다. 창문을 열면 대동강이 한눈에 들어오고 김일성 광장의 불빛이 반짝이는 그곳에서요. 아침마다 아버지 전용 운전기사가 모는 도요타 랜드크루저를 타고 김원균 명칭 음악종합대학에 다녔습니다. 평양에서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 집은 달랐습니다. 미란아, 오늘 용돈. 아버지는 아침마다 제 손에 달러 지폐를 쥐어주셨습니다. 50달러, 때로는 100달러. 북한 돈이 아니라 미국 달러요. 친구들은 조선 돈으로 한 달 용돈을 받을 때 저는 하루 용돈이 달러였습니다. 그 돈으로 광복거리 백화점에서 수입 과자를 사 먹고 중국에서 들여온 화장품을 샀습니다. 제 방에는 프랑스산 향수가 5병, 일본 화장품이 서랍 가득, 중국에서 들여온 최신 스마트폰이 2대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면 이탈리아 브랜드 옷들이 걸려 있었고요. 북한에서 이런 물건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도 21살 여대생이 가지고 있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미란이는 진짜 다르네.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오면 항상 하는 말이었습니다. 윤서, 지혜, 수진 같은 대학 성악과 친구들이었죠. 얘들도 평양에서는 잘 사는 축에 속했지만 우리 집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야, 이거 진짜 샤넬이야? 윤서가 제 화장대 위 립스틱을 집어들며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응, 아빠가 출장 갔다 와서 사다 주신 거. 출장이 어디야? 중국? 잘 모르겠어. 아빠는 자세한 얘기 안 하셔. 실제로 아버지의 직업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무역회사 간부였지만 정확히 무슨 일을 하시는지 집에서도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한 달에 2~3번씩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출장을 다녀오셨고 올 때마다 큰 가방 가득 외국 물건들을 들고 오셨습니다. 미란이네 아버지는 당 간부야.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장사하시는 것 같은데. 장사로 이렇게 잘 살 수 있어? 대박이다. 친구들은 부러워했지만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살았으니까요. 유치원 때부터 외국 과자를 먹었고 초등학교 때부터 수입 옷을 입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MP3 플레이어로 한국 노래를 몰래 들었고 고등학교 때는 중국 화장품으로 화장을 배웠습니다. 평양의 0.1%. 제가 속한 계층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해 보이던 그 삶의 균열이 생긴 건 2019년 6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란아, 오늘 아빠 회사에 같이 가볼래? 아버지께서 느닷없이 제안하셨습니다. 21해를 살면서 아버지 회사에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일과 가정을 철저히 분리하셨거든요. 회사요? 갑자기요? 응, 내가 이제 다 컸으니까 아빠가 하는 일도 알아야지.
묘하게 진지한 표정이셨습니다. 평소의 부드러운 미소가 아니라 뭔가 무거운 짐을 지신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회사는 평양 외곽 승호구역에 있었습니다. 시내에서 차로 40분 정도 떨어진 곳이었죠. 주변에는 공장들이 즐비했고 회색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저기가 아빠 회사야. 아버지가 가리킨 건 3층짜리 흰색 건물이었습니다. 조선광명무역회사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생각보다 평범한 건물이었습니다. 우리 집 부를 생각하면 훨씬 더 크고 화려한 건물을 상상했었거든요. 와, 이게 아빠 회사예요? 응. 겉은 별로 안 그럴듯하지. 하. 아버지는 웃으셨지만 그 웃음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자 직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지배인 동지, 출근하셨습니까? 미란이 인사해. 아빠 회사 사람들이야.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직원들은 10명 정도 되어 보였는데 모두 30대에서 40대 남자들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와 컴퓨터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최고 존엄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미란아, 잠깐 밖에 나가서 기다릴 수 있겠니? 아빠가 회의 좀 하고. 네. 저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6월의 평양은 막 더워지기 시작하던 때였어요.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심심해서 주변을 둘러보다가 회사 건물 뒤편에 또 다른 건물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낡은 2층 건물이었는데 창문에 철창이 쳐져 있었어요. 묘하게 음산한 분위기였습니다. 저게 뭐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저는 슬금슬금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건물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쇠 부딪히는 소리, 기계 돌아가는 소리.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창문 너머로 보인 건 20명쯤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만큼 뼈만 앙상하게 남은 존재들이었어요. 남루한 옷을 걸친 그들은 재봉 틀 앞에 앉아 미친 듯이 손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의 손등에는 피멍이 들어 있었고 한 여자의 얼굴은 반쪽이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감시원으로 보이는 남자가 곤봉을 들고 그들 사이를 오가며 소리쳤습니다. 빨리빨리. 오늘 할당량 못 채우면 저녁 없다.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건 옷이었습니다. 티셔츠, 바지, 재킷. 수출용으로 보이는 옷들이었어요. 거기 누구야? 감시원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혼비백산에서 뒤도 안 돌아보고 뛰었습니다. 회사 건물 앞까지 와서야 겨우 숨을 고를 수 있었어요. 미란아,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래? 회의를 마치고 나온 아버지가 깜짝 놀라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저기, 뒤에 건물에. 뭐, 뒤에 건물?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도 알고 있다는 걸. 아니, 어쩌면 그게 아버지의 사업이라는 걸. 집에 가자. 얘기는 집에서 하자. 차 안은 무겁게 침묵이 흘렀습니다. 평소 같으면 라디오를 틀거나 제게 학교 얘기를 물으시던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운전기사도 눈치를 채셨는지 말없이 운전에만 집중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는 저를 서재로 데려가셨습니다. 미란아, 앉아. 아빠, 저 사람들은 누구예요? 일꾼들이다. 일꾼이요? 그렇게 뼈만 남고. 맞고. 그게 일꾼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미란아, 이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일이 많아. 아니, 내가 알면 안 되는 일이 많지. 그 사람들이 만든 옷을 팔아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제 옷장에 있는 외국 옷들, 제 화장품들, 전부 다 저 사람들 피와 땀으로 산 거예요? 미란아, 전 몰랐어요. 전 그냥 아빠가 장사를 잘하시는 줄 알았어요.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1해를 살면서 가장 크게 운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저를 안으려고 하셨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미란아, 진정해. 아빠 말 들어봐. 싫어요. 전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우리 아빠는 사람들 착취해서 돈 버신다고 해요. 그게 이 나라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처음 듣는 아버지의 고함이었어요. 이 나라에서, 이 체제에서 돈을 벌려면 그렇게 해야 해. 당의 비호를 받고 외화를 벌어들이고 그 대가로 권력을 유지하는 거야. 그게 싫으면 저 일꾼들처럼 사는 수밖에 없어. 그럼 저렇게 살래요. 차라리 가난하게 살래요. 닥쳐. 아버지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저는 움찔했어요. 넌 몰라. 가난이 뭔지 몰라.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사는지 몰라. 성분이 나빠서, 토대가 나빠서, 어쩌다 잘못 찍혀서 저렇게 되는 거야. 한번 저렇게 되면 평생 벗어날 수 없어. 자식까지 대물림 되는 거야. 아버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미란아, 아빠도 처음엔 너처럼 생각했어. 이건 아니라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근데 이 나라에선 선택지가 없어. 착취하는 자가 되거나 착취당하는 자가 되거나 둘 중 하나야. 그럼 빠져나가면 되잖아요. 이 나라를 떠나면 되잖아요. 제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놀람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고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란아, 그 말 밖에서 절대 하면 안 돼. 알았지? 네. 이 나라를 떠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야. 특히 우리 같은 사람들은 더더욱. 왜요? 우리는 이 체제의 수혜자니까. 권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오히려 더 감시받고 더 조심해야 해. 한번 잘못 지키면 우리도 저 일꾼들처럼 될 수 있어. 아버지의 목소리에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최근에 당 내부에서 숙청바람이 불고 있어. 외화벌이 일꾼들 중에서 돈 빼돌린 사람들 잡아들이고 있거든. 잘못하면 우리도 뭐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빠가 괜한 얘기했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두려워하고 계시다는 걸. 이 체제가, 이 시스템이 무섭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제는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고통 위에 세워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벽 2시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아버지 서재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봤습니다.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아버지가 뭔가를 태우고 계셨어요. 쇠 재떨이에 종이를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타들어가는 것이 보였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게 우리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대동강변에서 찍은 사진, 작년 설날에 찍은 가족 사진, 제 돌잔치 사진. 아빠, 왜 사진을 태워요? 아버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 얼굴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 서려 있었어요. 절망과 결심이 뒤섞인 얼굴. 미란아, 아빠가 곧 너한테 중요한 얘기를 할 거야. 마음의 준비를 해둬. 무슨 얘기요? 지금은 말 못해.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아버지는 다시 사진을 재떨이에 넣고 불을 붙였습니다. 우리 가족의 행복한 순간들이 제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의 연기 냄새를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그게 우리 가족의 평양 생활이 끝나기 일주일 전의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은 묘하게 조용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한숨을 쉬셨고 아버지는 신문을 보는 척 하셨지만 한 페이지도 넘기지 않으셨어요. 미란아. 아버지가 신문을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중국으로 가족여행 갈 거야. 예, 중국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족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이었거든요. 아버지는 항상 혼자 출장을 다니셨지 가족과 함께 외국에 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응. 아빠가 일 때문에 연길 가야 하는데 이번엔 너희들도 데려가려고.
진짜요? 와. 순간 전날 밤의 일은 잊어버렸습니다. 중국이라니. 21살까지 평양 밖을 나가본 적이 없던 제게 중국 여행은 꿈 같은 일이었어요. 엄마, 중국 가면 뭐 사줄 거예요? 그래. 내가 갖고 싶은 거 사줄게. 어머니의 대답은 힘이 없었습니다. 눈도 붓고 밤새 우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들뜬 나머지 그것조차 제대로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지혜한테 자랑해야지. 지혜는 중국 한 번도 못 가봤다고 했는데. 미란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이번 여행은 친구들한테 말하지 마. 알았지? 예. 왜요? 그냥.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고. 뭔가 이상했지만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에 간다는 설렘에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주 내내 저는 여행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옷장을 뒤져 가장 예쁜 옷들을 골라냈고 중국에서 찍을 사진을 위해 선글라스도 준비했습니다. 카메라도 챙기고 화장품도 새로 샀어요. 미란아, 그렇게 많이 가져가면 어떡해? 어머니가 제 큰 캐리어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중국 가면 더 살 거잖아요. 그래, 그렇네. 어머니는 슬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무슨 의미였는지 알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너무 철이 없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아버지 서재에서 부모님이 나지막하게 대화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정말 이래야 해요? 미란이는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그게 나. 알면 더 힘들어할 거야. 하지만 친구들한테 인사도 못하고. 그래야 해. 혹시라도 눈치채면 다 끝이야. 저는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단순한 여행 준비 같지 않았습니다. 준비는 다 됐어요? 응. 브로커가 국경에서 대기하고 있대. 돈도 다 준비했고. 얼마나 들었어요? 전부 다. 우리가 모은 거 다 쓸 거야. 브로커. 국경.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여행인데 왜 브로커가 필요한 거죠? 출발 당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 일찍 나가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미란아, 준비됐니? 네. 저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밖에 대기하고 있던 차가 이상했어요. 평소 타던 도요타 랜드크루저가 아니라 낡은 승합차였습니다. 아빠, 저 차 타는 거예요? 응. 오늘은 눈에 띄면 안 돼서. 왜요? 그냥. 밀수꾼들 단속이 심해서. 우리 같은 무역 일꾼들도 조심해야 해. 말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차에 올라탔어요. 차는 평양 시내를 벗어나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중국 국경 쪽이었죠. 창밖 풍경이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포장도로가 비포장도로로 바뀌고 건물들이 사라지고 산과 들판만 보였어요. 아빠, 우리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공항은 반대편인데. 비행기 안 타. 차로 국경 넘어갈 거야. 차로요? 응. 그게 더 편해. 5시간을 달렸을까요? 차는 어느 산골 마을에 멈췄습니다. 집이라고 해봐야 10채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갈 거야. 우리는 마을 끝에 있는 낡은 오두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이불도 없고 그냥 맨바닥에 돗자리만 깔려 있었습니다. 아빠, 여기가 어디예요? 호텔 아니에요? 미란아, 앉아봐. 아버지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어머니는 구석에 앉아 눈물을 훔치고 계셨어요.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미란아, 아빠가 거짓말했어. 예. 우리는 여행 가는 게 아니야.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뭔데요? 우리는 남조선으로 가는 거야. 순간 귓가가 웅웅거렸습니다. 남조선? 남한? 대한민국? 뭐라고요? 미란아, 진정하고 들어봐.
우리 이 나라에서 더 이상 못 살아. 아빠가 곧 숙청될 거야. 무슨 소리예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저 평양 돌아갈 거예요. 친구들도 있고 학교도 있고. 미란아. 싫어요. 저는 안 가요. 탈북자 되기 싫어요. 미란이 제발. 어머니가 울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싫어. 너무 싫어. 근데 어쩔 수 없어. 내 아빠가 곧 잡혀갈 거야. 그럼 우리 가족 다 끝이야. 왜요? 아빠가 뭘 잘못했는데요?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 아버지가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외화벌이 일꾼으로 10년 동안 일했는데 당에 바치는 것보다 내가 챙긴 게 많았어. 그게 들통났어. 그럼 돈 다 바치면 되잖아요. 그 정도로 끝나면 다행이지. 미란아, 이 나라에선 돈 많이 번 것도 죄야. 특히 당의 비위를 거슬렀으면 끝이야. 아빠 경쟁자들이 고발했어. 아버지는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계셨어요. 며칠 전에 보위부에서 연락 왔어. 조사받으러 오라고.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 정치범수용소 가는 거야. 너도 엄마도 다 끌려가. 정치범수용소요? 응. 거기 가면 평생 못 나와. 아니, 살아서 못 나와.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내가 며칠 전에 본 그 일꾼들, 그 사람들은 그나마 나은 거야. 정치범수용소는 비교도 안 돼. 사람을 사람으로 안 취급해. 아빠, 미란아, 아빠가 널 거기 보낼 수 없어. 21살, 이제 꽃다운 나이인데 거기서 10년, 20년을 썩게 할 수 없단 말이야. 아버지는 제 어깨를 붙잡고 눈을 마주쳤습니다. 남조선 가면 자유롭게 살 수 있어. 내가 하고 싶은 공부하고 하고 싶은 일하고. 여기선 평생 당의 노예로 살아야 하지만 거기선 내 인생은 내 거야. 하지만 친구들은요? 윤서, 지혜, 수지는요? 못 만나. 평생. 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가장 힘든 거야. 미란아, 엄마도 친구들 다 두고 가는 거야. 내 외할머니도 두고 가는 거고. 외할머니요? 할머니한테도 말 안 했어요? 못했어. 말하면 더 위험해져.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평양의 금수저 아가씨였습니다. 친구들과 카페에서 수입 커피 마시고 주말이면 대동강변 산책하고 여름방학 계획 세우던 평범한 대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낡은 오두막에서 탈북을 준비하고 있다니. 싫어요. 저 안 가요. 미란아. 안 간다니까요. 차라리 여기 남을래요. 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사방이 산과 들판뿐이었습니다. 미란아, 돌아와. 아버지가 뒤쫓아오셨습니다. 저는 마을 어귀까지 뛰었다가 그만 주저앉고 말았어요. 미란아. 아버지가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아빠 미안해. 내가 좋아하는 걸 다 빼앗는 것 같아서. 그럼 왜 이래요? 왜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어요? 그냥 적당히 살 걸. 미란아, 아빠는 내가 부족한 게 없길 바랐어. 이 나라에서도 행복하길 바랐어. 근데 그게 화근이 됐네. 아버지는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아빠가 내 나이 때는 한국전쟁이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야. 우리 할아버지는 전쟁 때 돌아가셨고 할머니랑 셋이 산골에서 굶어가며 살았어. 그때 다짐했지. 내 자식은 절대 그렇게 안 키운다고. 그래서 악착같이 살았어. 당에 빌붙고 외화벌이 일꾼 되고 온갖 더러운 짓 다 했어. 다 너 잘 키우려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이 나라에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없더라. 당이 원하면 언제든 다 빼앗을 수 있고 언제든 수용소 보낼 수 있어. 그게 이 나라야. 아빠. 미란아, 아빠 따라와 줄래? 마지막으로 아빠 믿어줄래? 저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오두막으로 돌아왔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주먹밥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먹어. 앞으로 며칠 힘들 거야. 네. 우리는 말없이 주먹밥을 먹었습니다. 평생 먹어본 밥 중에 가장 맛없었어요. 밤 11시쯤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손님들 준비됐습니까? 문을 열자 군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북한군 군복이었어요. 예, 준비됐습니다. 아버지가 큰 가방을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 안에 달러 5만 달러가 들어 있었습니다. 인원이 3명이죠? 아가씨까지. 남자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음산한 웃음이었어요. 동무 믿어도 되는 겁니까? 걱정 마십시오. 저희는 프로입니다. 지금까지 20가족 넘게 보냈어요. 적발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국경경비대가 다 우리 사람들이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썩었는지. 국경을 지켜야 할 군인들이 돈을 받고 탈북을 도와주고 있다니. 그럼 출발하시죠. 우리는 짐을 챙겨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여러 명의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아가씨, 제가 짐 들어드리겠습니다. 한 군인이 제 캐리어를 들었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강까지 2시간 걸립니다. 우리는 어둠 속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앞에는 안내하는 군인, 뒤에는 짐을 든 군인들. 마치 귀빈을 호위하는 것 같았어요. 탈북이 이렇게 쉬울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돈이 있으면 이렇게 쉬운 거였습니다. 2시간쯤 산길을 걸었을까요? 숲이 열리더니 강이 보였습니다. 압록강이었어요. 저기가 중국입니다. 군인이 강 건너를 가리켰습니다. 어둠 속이라 잘 보이지 않았지만 희미하게 불빛들이 보였어요. 배가 준비돼 있습니다. 출발하시죠. 강변에는 작은 보트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조심해서 타십시오. 군인이 제 손을 잡아 보트에 태웠습니다. 총을 맨 북한군이 탈북자를 친절하게 도와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어요.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좋은 일만 있으시길. 보트가 출발했습니다. 노를 젓는 건 군복을 벗은 남자였어요. 아마 같은 조직원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강변에서 손 흔드는 군인들이 보였어요. 그들은 내일도 국경을 지키겠죠. 그리고 돈을 받으면 또 다른 탈북자를 도와주겠죠. 미라나, 앞을 봐. 아버지가 제 어깨를 돌렸습니다. 이제 뒤돌아보지 마. 앞만 보고 가는 거야. 보트는 조용히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20분 후, 우리는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탈북에 성공한 거였습니다. 그렇게 쉽게, 그렇게 조용히.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탈북이라는 게 이렇게 조용하고 평화로울 수 있다니. TV에서 본 탈북 드라마들은 총알이 빗발치고 강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그런 장면들이었는데요. 이쪽입니다. 강변숲 뒤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중국말을 하는 조선족이었어요. 차가 저기 대기하고 있습니다. 빨리 타시죠. 숲길을 5분쯤 걸어가니 검은색 SUV 2대가 서 있었습니다. 도요타 랜드크루저였어요. 평양에서 타던 그 차와 똑같은 모델이었습니다. 우와. 저는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탈북하는데 이런 고급차를 타다니. 아가씨, 이리 타세요. 운전기사가 차문을 열어줬습니다. 안에는 깨끗한 가죽 시트, 생수병들, 심지어 담요까지 준비돼 있었어요. 편하게 가실 겁니다. 3시간이면 옌지에 도착합니다. 아버지는 운전기사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돈이 든 봉투였겠죠? 수고하시오. 예, 고맙습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차는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비포장도로였지만 차가 워낙 좋아서 흔들림이 거의 없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이라 잘 보이진 않았지만 여기가 중국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 저는 북한 땅에 있었는데. 미라나, 좀 자.
앞으로 며칠 힘들 거야. 네. 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윤서는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내일 학교 가면 제가 없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일주일 지나면? 한 달 지나면? 미란이는 어디 갔을까? 친구들이 궁금해할 얼굴이 눈에 선했습니다. 3시간 후, 우리는 옌지시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어요. 차는 시내의 한 호텔 앞에 멈췄습니다. 여기서 이틀 묵으실 겁니다. 그동안 서류 준비하고 다음 이동 준비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는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위조 여권으로요. 프런트 직원은 여권을 힐끗 보더니 그냥 열쇠를 건넸습니다. 익숙한 듯이. 여기도 다 아는구나. 객실은 깨끗했습니다. 더블베드 2개, 깨끗한 욕실, TV도 있었어요. 평양의 우리 집만큼은 아니었지만 탈북자 신세치고는 너무 좋았습니다. 씻고 자거라. 네. 샤워를 하면서 울었습니다. 따뜻한 물줄기 아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게 실감났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평양의 금수저였는데 이제는 불법 체류자, 탈북자. 이틀 동안 우리는 호텔방에만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중국 공안에게 잡힐 위험이 있다고. 미란아, 배고프지? 뭐 시켜줄까? 아빠, 여기서 음식도 시켜 먹어도 돼요? 그럼. 우리 아직 돈 있어. 아버지는 룸서비스로 중국 음식을 시켰습니다. 짜장면, 탕수육, 볶음밥. 평양에서는 특별한 날에만 먹던 음식들이었어요. 먹어. 많이 먹어. 하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 생각이 계속 났어요. 사흘째 되는 날 브로커가 방문했습니다. 준비 다 됐습니다. 내일 기차 타고 베이징 가실 겁니다. 기차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고속철도요. 편하게 가실 겁니다. 그렇게 대놓고 가도 돼요? 아가씨, 걱정 마세요. 서류 다 준비됐고 중국 관광객으로 위장할 겁니다. 문제 없어요. 정말 문제 없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옌지역에서 고속철도를 탔어요. 1등석이었습니다. 표 3장입니다. 아버지가 위조 신분증으로 표를 끊었는데 역무원은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표를 줬습니다. 저 사람들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지. 돈을 받았으니까. 기차 안은 깨끗했습니다. 넓은 좌석, 테이블, 심지어 와이파이도 됐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기차는 시속 300km로 달렸습니다. 중국의 드넓은 평야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도시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게 진짜 탈북이 맞나? 너무 비현실적이었습니다. 탈북이라면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죽을 고비를 넘겨야 하는 거 아니었나요? 그런데 저는 지금 1등석 기차를 타고 편안히 베이징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8시간 후 베이징역에 도착했습니다. 우와! 베이징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역, 수많은 사람들, 화려한 건물들. 평양과는 비교도 안 됐어요. 저기 저 사람이 다음 안내자야. 아버지가 가리킨 곳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오셨습니까? 저를 따라오시죠. 우리는 그를 따라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는 베이징 시내를 1시간쯤 달려 한 아파트 앞에 멈췄어요. 여기서 일주일 묵으실 겁니다. 그동안 베트남 비자 준비할 거예요. 베트남이요? 네. 베트남 거쳐서 한국 가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루트예요. 아파트는 깨끗했습니다. 방 3개짜리 아파트였는데 이미 다른 탈북자 가족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40대 부부와 10살쯤 된 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양 사람이 아니었어요. 함경북도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아가씨는 평양 사람이네요. 말투가 다르네. 아주머니가 신기한 듯 저를 봤습니다. 네. 평양에서 왔어요. 평양 사람이 왜 탈북을 해요? 거기가 제일 잘 사는 데 아니에요? 사정이 있어서요.
저는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우리 이야기를 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는지. 그 가족과 일주일을 함께 지냈습니다. 아주머니는 매일 요리를 하셨어요. 중국에서 산 쌀과 김치, 된장으로 북한 음식을 만드셨습니다. 아가씨, 많이 먹어요.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예요. 감사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탈북 과정이 저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희는 압록강 헤엄쳐서 건넜어요. 겨울이라 물이 얼어서 다행이었죠. 그래도 총 맞을 뻔했어요. 총이요? 네. 국경 경비대가 쏘더라고요. 아이 아빠가 등에 총 맞았어요. 여기 봐요. 아저씨가 옷을 걷어 올렸습니다. 등에 큰 흉터가 있었어요. 헉! 그래도 살았으니 다행이죠. 죽은 사람도 많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탈북인데 우리는 SUV 타고 고속철 타고 호텔에서 자면서 왔는데 이 사람들은 총 맞고 헤엄치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왔다니. 그런데 아가씨네는 어떻게 오셨어요? 저희는 그냥 브로커 통해서요. 아, 돈 많이 드셨겠네요. 브로커 쓰면 비싸다던데. 네. 얼마를 썼는지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만 벌써 10만 달러가 넘게 나갔다고 아버지가 말씀하셨거든요. 일주일 후 드디어 베트남 비자가 나왔습니다. 내일 베이징 공항에서 베트남행 비행기 타실 겁니다. 하노이까지 4시간이에요. 비행기요? 그 가족이 놀랐습니다. 저희는 언제 비행기 타요? 아, 선생님네는 육로로 가실 겁니다. 라오스 거쳐서. 왜 우리는 비행기 못 타요? 그게 비용 문제가 있어서. 순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탈북에도 등급이 있다는 걸. 돈 있는 사람은 비행기 타고 편하게 가고 돈 없는 사람은 산 넘고 강 건너야 한다는 걸. 미안합니다.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가씨. 부러워요. 우리도 돈 있었으면 그렇게 갈 텐데. 아주머니는 웃으셨지만 눈빛은 슬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베이징 공항으로 갔습니다. 엄청나게 큰 공항이었어요. 평양 순환공항의 10배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여권 검사합니다. 중국 출국 심사대에서 직원이 여권을 받았습니다. 위조 여권이었어요.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직원이 여권을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컴퓨터에 뭔가 입력하고 제 얼굴과 여권 사진을 비교했어요. 들켰나? 다음 분. 그냥 통과됐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아빠, 진짜 괜찮은 거예요? 응. 여권이 진짜 잘 만들어진 거야.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코노미석이었지만 제게는 천국 같았어요. 부드러운 좌석, 친절한 승무원, 기내식까지. 승객 여러분, 곧 이륙하겠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베이징이 점점 작아졌어요. 미라나.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중국 벗어났어. 반은 성공한 거야. 하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평양에서 멀어질수록 친구들과도 멀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4시간 후 비행기는 하노이에 착륙했습니다. 베트남의 더운 공기가 확 밀려왔어요. 입국 심사 받으세요. 이번에도 위조 여권으로 통과했습니다. 너무 쉽게 통과돼서 오히려 무서웠어요. 차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항 밖에는 낡은 승합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는 베트남 사람이었어요. 호텔 갑니다. 차는 하노이 시내를 달렸습니다. 오토바이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수백 대의 오토바이가 도로를 가득 메우고 달렸습니다. 우와, 베트남은 오토바이가 많아요. 거의 모든 사람이 타요. 1시간쯤 달려서 도착한 곳은 허름한 호텔이었습니다. 베이징의 깨끗한 호텔과는 달랐어요. 여기서 사흘 묵으실 겁니다. 그동안 한국 대사관과 연락할 거예요. 한국 대사관이요? 네.
한국 대사관에 가서 망명 신청하면 돼요. 그럼 일주일 안에 한국 갈 수 있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였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동안 절대 호텔 밖에 나가지 마세요. 베트남 공안한테 걸리면 곤란해져요. 알겠습니다. 우리는 호텔 방에 들어갔습니다. 방은 좁고 낡았지만 그래도 깨끗했어요. 미라나, 이제 거의 다 왔어. 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노이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네온사인, 오토바이 불빛 사람들. 여기까지 정말 쉽게 왔네. 돈의 힘이었습니다. 아버지가 20년 동안 모은 돈. 그 돈으로 우리는 VIP 탈북을 한 거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베이징에서 만난 그 가족 생각이 났어요. 총 맞고 산 넘고 목숨 걸고 탈북하는 사람들. 나만 이렇게 편하게 와도 되는 걸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 4시 갑자기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모두 일어나. 베트남 공안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의 VIP 탈북이 여기서 끝났다는 걸. 손들어. 모두 손들어. 3명의 베트남 공안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총은 들고 있지 않았지만 경찰봉을 들고 있었어요. 여권 내놔. 저기 가방에.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공안 한 명이 가방을 뒤져 여권을 꺼냈어요. 이거 가짜야. 위조 여권이야. 아닙니다. 진짜예요. 닥쳐. 우리가 바보인 줄 알아. 너희들 북한 사람이지?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밖으로 나와. 경찰서 가야 해. 잠깐만요. 우리 설명할 게 있어요. 아버지가 애원했지만 공안들은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우리는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끌려 나왔어요. 호텔 복도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도 끌려 나와 있었습니다. 탈북자로 보이는 가족들이었어요. 모두 7가족 20명 정도 됐습니다. 다 같은 처지네요. 한 아주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 호텔이 탈북자들 숨겨주는 곳이었나 봐요. 한꺼번에 걸린 거예요. 우리는 경찰 버스에 실렸습니다. 좁은 버스 안에 20명이 빽빽하게 들어갔어요. 엄마, 무서워. 옆에서 어린아이가 울었습니다. 5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였어요. 괜찮아. 어머니가 그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저도 무서웠지만 그 아이는 더 무서웠겠죠. 버스는 30분쯤 달려 어느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베트남 공항국이라고 써 있었어요. 내려. 빨리. 우리는 건물 안으로 끌려갔습니다. 좁은 방에 20명이 전부 갇혔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북송될 거야. 한 아저씨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북송이요? 응. 베트남은 북한이랑 친해. 탈북자 잡으면 북한으로 돌려보내. 그럼 우리 다 정치범수용소 가는 거야. 방 안이 술렁였습니다. 여자들은 울기 시작했고 남자들은 벽을 쳤어요. 안 돼. 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창문을 살펴보셨지만 철창이 쳐져 있었어요. 미라나. 아버지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아빠. 저는 아버지 품에서 울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평양의 아파트, 친구들, 학교, 윤서의 웃는 얼굴. 차라리 평양에 남을걸.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숙청당하더라도 수용소 가더라도 그게 이것보다 나았을까요? 2시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리고 공안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가족별로 신문할 거야. 첫 번째, 강철수 가족. 아버지의 가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어났어요. 따라와. 우리는 복도를 지나 신문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하나와 의자 몇 개가 전부인 좁은 방이었어요. 앉아. 책상 뒤에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고위공안인 것 같았어요.
이름이 뭐야? 강철수입니다. 진짜 이름 말해. 강대호입니다. 아버지가 진짜 이름을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뭐 했어? 무역회사 일했습니다. 돈 얼마나 있어? 많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너희들 호텔비 보니까 하루에 $80씩 냈더라. 돈 있잖아. 꽁아는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중국에서도 고급 호텔 묵었지? 베이징 힐튼 호텔. 하루에 $200. 비행기도 1등석. 다 조사했어. 너 부자지?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좋아. 그럼 간단해. 돈 내. 한 사람당 $10,000. 3명이니까 $30,000. 그럼 보내줄게. $30,000요? 응. 아니면 북한으로 돌려보낼 거야. 선택해. 아버지는 한참을 고민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현금으로. 아니, 현금은 그렇게 많이 없고요. 그럼.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천주머니였어요. 이걸로 대신하면 안 될까요? 천주머니를 열자 반짝이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다이아몬드였어요. 이게 뭐야? 다이아몬드입니다. 5캐럿짜리 3개. 시세로 $60,000 정도 됩니다. 꽁안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야? 네. 감정서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중국에서 받은 감정서였어요. 꽁안은 다이아몬드를 들고 한참을 살펴봤습니다. 탐욕스러운 눈빛이었어요. 잠깐 기다려. 꽁안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10분쯤 지나서 다시 들어왔는데 이번엔 더 높은 사람이 함께 왔어요. 국장님, 이겁니다. 오. 국장이라는 사람이 다이아몬드를 들고 빛에 비춰봤습니다. 이거 진짜네. 어디서 구했어? 중국에서 샀습니다. 중국에서 이런 걸 어떻게 샀어? 저는 북한에서 무역 일을 했습니다. 중국 거래처가 많았고 20년 동안 돈을 모았습니다. 국장은 아버지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20년? 네. 제 딸이 태어났을 때부터 준비했습니다. 왜? 딸을 이 나라에서 빼내려고요.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게 하려고요. 국장은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20년을 준비했다고. 네. 대단한 아버지네. 국장은 다이아몬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좋아. 이걸로 하지. 근데 조건이 있어. 무엇입니까? 저 방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지 마. 내 가족만 나가는 거야. 네. 그리고 한국 대사관 간다고 했지? 우리가 데려다 줄게. 근데 수수료가 좀 더 필요해. 얼마나요? 현금 $10,000. 알겠습니다. 아버지는 허리춤에서 돈뭉치를 꺼냈습니다.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시던 비상금이었어요. 여기 있습니다. 국장은 돈을 세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거래 성립. 너희 내일 아침에 풀려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명심해. 이 일은 비밀이야.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어요. 어땠어요? 뭐래요? 조사받았습니다. 내일 다시 부른대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만 나간다는 걸 차마 말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은 지옥 같았습니다. 20명이 좁은 방에서 잤어요. 화장실도 없어서 양동이를 써야 했습니다. 엄마, 배고파. 조금만 참아. 조금만. 아이들이 울었습니다. 밥도 주지 않았거든요. 어머니는 주머니에 있던 사탕을 꺼내 아이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여기 먹어. 고맙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우리만 나가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북송될 겁니다. 그럼 수용소로 갈 거고요. 저 아이들도 저 임신한 아주머니도.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어떡해요? 우리도 겨우 빠져나가는 건데. 새벽이 되자 문이 열렸습니다. 강철수 가족, 나와.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봤어요. 어디 가요? 저희. 다시 조사받으러. 아, 네. 우리는 방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철창 너머로 사람들이 보였어요. 절망에 빠진 얼굴들. 미라나 아빠. 아버지가 제 어깨를 돌렸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건물 밖에는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타. 한국 대사관 데려다 줄게. 우리는 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아빠, 저 사람들은요? 모르겠다. 돈으로 살릴 수 없어요? 미라나, 우리 돈 다 떨어졌어. 이제 남은 거 없어. 얼마나 썼는데요? 지금까지 15만 달러. 20년 동안 모은 거 거의 다 쓴 거야. 15만 달러. 한국 돈으로 1억 8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 돈이면 저 사람들도 다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미라나.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도 미안해. 근데 아빠는 내가 제일 소중해. 너를 지키는 게 우선이야. 그 사람들도 이해할 거야. 다들 가족을 위해 탈북한 거잖아. 하지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자유를 샀지만 저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지옥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차는 1시간쯤 달려 큰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저기가 한국 대사관이야. 들어가. 우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건물에는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저게 태극기예요? 그래. 생전 처음 보는 깃발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볼 수 없는 그 깃발. 들어가자. 우리는 대사관 문을 열었습니다. 경비원이 우리를 봤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저희 북한에서 왔습니다. 망명 신청하러 왔어요. 경비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아, 잠깐만요. 담당자 부를게요. 5분 후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30대쯤 돼 보이는 외교관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안으로 들어오시죠. 우리는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한 사무실, 에어컨, 부드러운 소파. 일단 앉으세요. 물 드릴게요. 외교관이 생수를 건넸습니다. 저는 벌컥벌컥 마셨어요. 얼마 만에 마시는 깨끗한 물인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네. 괜찮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여기는 대한민국 영토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괜찮아요? 울어도 돼요. 다들 그래요. 외교관이 티슈를 건넸습니다. 지금부터 절차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여기서 일주일 정도 머무르시면서 신원 확인하고 서류 준비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인천공항으로 가시는 거예요. 일주일이면 한국 가는 거예요? 네. 생각보다 빨라요. 일주일. 딱 일주일만 있으면 정말로 자유로워지는 거였습니다. 그동안 여기 숙소에서 지내시면 됩니다. 방도 있고 식사도 제공돼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숙소로 안내받았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방이었어요. 침대, 책상, TV까지 있었습니다. 푹 쉬세요. 저녁 6시에 식사 나올 거예요. 외교관이 나가고 저는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끝났다. 정말 끝났어. 평양을 떠난 지 15일 만이었습니다. 15일 동안 압록강을 건너고 SUV를 타고 고속철을 타고 비행기를 타고 공안에게 잡히고 다이아몬드로 빠져나오고 돈으로 산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베트남 공항국에 갇힌 사람들 생각이 났어요. 그들은 지금쯤 북한으로 가는 기차에 실렸을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하노이의 거리가 보였어요.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 오토바이, 웃음소리. 나도 곧 저렇게 살 수 있겠지. 하지만 대가를 치렀습니다. 15만 달러, 친구들, 고향, 추억.
모든 걸 두고 왔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잤습니다. 악몽 없이. 대사관에서의 일주일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매일 신원조사를 받았어요. 북한에서 뭘 했는지, 어떻게 탈북했는지, 가족관계는 어떤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직업이 무역회사 간부였다고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외화벌이 일을 했습니다. 중국의 북한 노동자들이 만든 옷을 수출했어요. 담당 영사는 기록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란 씨는 대학생이었고요. 네, 김원균 명칭 음악종합대학 성악과 3학년이었습니다. 평양에서 대학을 다녔으면 성분이 좋았나 보네요. 네, 저희 집이 좀 잘 사는 편이었어요. 탈북 비용은 얼마나 들었나요? 15만 달러요. 영사의 펜이 멈췄습니다. 15만 달러요? 그 정도면. 네. 많이 쓴 거 알아요. 아니, 많이 쓴 게 문제가 아니라. 보통 탈북 비용이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 정도거든요. 15만 달러면 VIP 코스였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북한군이 짐 들어줬고 SUV 타고 고속철 타고 비행기 타고 왔어요. 총 한 방 안 맞았고 산도 안 넘었어요. 영사는 한참을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런 경우는 처음 듣네요. 저도 탈북이 이렇게 쉬운 줄 몰랐어요. 돈만 있으면 관광하듯이 올 수 있더라고요. 영사는 뭔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란 씨, 한국 가면 아마 국정원에서도 비슷한 질문 많이 할 거예요. 솔직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네. 일주일 후 드디어 출국 날이 왔습니다. 여권 나왔어요. 영사가 파란색 여권을 건넸습니다. 대한민국 여행 증명서였어요. 이걸로 한국 들어가시면 돼요. 인천공항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깊이 인사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같은 민족인데요. 공항까지는 대사관 차량이 데려다 줬습니다. 하노이 공항은 일주일 전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제 신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위조 여권을 든 불법 체류자였지만 지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한 여행증명서를 가진 합법적인 탈북민이었습니다. 탑승권입니다. 체크인 카운터 직원이 탑승권을 건넸습니다. 대한항공, 인천행. 좌석은 이코노미였지만 제게는 꿈 같았어요. 미란아, 이제 진짜 끝이야. 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비행기를 기다리며 앉아 있는데 자꾸 평양 생각이 났어요. 지금쯤 윤서는 뭘 하고 있을까? 아침 9시면 학교 수업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성악 수업이 있는 날이었어요. 미란이 오늘도 안 왔네. 어디 갔을까? 연락도 안 되고. 친구들이 수군될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제자리는 비어 있을 거고 선생님은 새 학생을 앉힐 거예요. 미란이. 아, 그 애 어디 갔지? 글쎄, 잘 모르겠어. 1년 지나면 아무도 저를 기억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승객 여러분, 잠시 후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한국어였어요. 북한말과 비슷하면서도 묘하게 달랐습니다. 억양이 부드럽고 단어 선택도 달랐어요. 탑승하시죠. 우리는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비행기를 타면 진짜 한국에 가는 거야. 좌석에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미란아.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내 친구들한테 인사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갑자기 데리고 나와서. 괜찮아요, 엄마. 괜찮지 않지. 엄마도 내 나이 때 친구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 근데 어쩔 수 없었어. 말했으면 못 나왔을 거야. 알아요. 엄마도 힘드셨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엄마도 친구들 다 두고 왔어. 내 외할머니도 두고 왔고. 할머니가 얼마나 서운해 하실까. 할머니. 외할머니는 올해 75이셨습니다. 평양 형제상구역에 혼자 사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뵈었는데 이제는 영영 못 뵐 것 같았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이륙하겠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달리더니 하늘로 떠올랐어요. 창밖으로 하노이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구름 위로 올라갔어요. 미라나, 저것 봐. 아버지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구름 사이로 푸른 바다가 보였어요. 저게 남중국해야. 저 바다 건너면 한국이야. 한국, 대한민국, 남조선. 북한에서는 미제의 식민지, 지옥 같은 곳이라고 배웠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진짜로는 어떤 곳일까요? 3시간 후 기내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현재 인천 날씨는 맑음, 기온은 섭씨 25도입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미라나, 긴장돼? 네. 엄청.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땅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빽빽하게 들어선 고층 건물들, 끝없이 펼쳐진 도로들, 밤인데도 환하게 빛나는 도시. 평양과는 비교도 안 됐어요. 저게 다 한국이에요? 응. 저게 인천이야. 너무 커요. 너무 밝아요. 평양도 밤에는 불이 켜지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도시 전체가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착륙합니다. 안전벨트 확인해 주세요. 비행기가 활주로에 내려앉았습니다. 부드러운 착륙이었어요.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도착했어. 진짜 도착했어. 그래, 미라나. 우리 해냈어. 아버지도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은 엄청나게 컸어요. 평양 순환공항의 몇십 배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한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 온갖 인종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자유롭게 웃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입국 심사 받으러 가야 해. 우리는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입국 심사대가 아니라 따로 안내를 받았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공항 직원이 우리를 별도의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사무실 같은 곳이었어요. 여기서 잠시 기다리시면 담당자가 올 겁니다. 10분쯤 기다렸을까요? 문이 열리고 2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와 40대쯤 되어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국가정보원입니다. 국정원. 드디어 만났습니다. 저는 박 팀장이라고 합니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신원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행 증명서 주시겠어요? 아버지가 여권을 건넸습니다. 박 팀장은 꼼꼼히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대호 씨, 박순희 씨, 강미란 씨. 맞으시죠? 네. 평양 중구역 출신이시고. 네. 하노이 대사관에서 이미 보고받았습니다. 탈북 과정이 좀 특이하시더라고요. 네. 북한군의 도움을 받아서 탈북하셨다고. 네. 돈을 주고 도움받았습니다. 박 팀장은 뭔가 메모했습니다. 금액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만 달러. 네. 20년 동안 모은 돈입니다. 20년. 박 팀장은 우리를 번갈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북한 체제가 정말 많이 썩었나 봅니다. 국경 경비대까지 매수가 되다니. 뭐, 우리로서는 다행인 일이죠. 안전하게 오셨으니까. 하지만 다른 탈북민들 생각하면 마음이 안 좋네요. 돈 없으면 목숨 걸고 와야 하는데. 박 팀장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임시 숙소로 가실 거예요. 내일부터 3개월간 하나원에서 교육받으시게 됩니다. 하나원이요? 네.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시설입니다. 거기서 한국 사회 적응 교육 받으시고 직업 교육도 받으시고 정착금도 받으십니다. 정착금이요? 네. 가구당 기본 700만 원 정도 지급됩니다. 그리고 주거 지원, 취업 지원 등등 여러 혜택이 있어요. 700만 원. 한국 돈으로는 큰 돈이 아닐지 몰라도 탈북민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같은 민족인데요. 그리고 미란 씨는 대학생이셨죠? 네. 한국에서 대학 다시 다니실 수 있어요. 탈북민 특례 입학제도가 있습니다. 학비도 지원받을 수 있고요. 정말요? 네. 꿈을 이어가실 수 있어요.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평양을 떠나면서 모든 걸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니. 그럼 이제 나가시죠. 차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가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대한민국의 공기였습니다. 저게 우리 차입니다. 검은색 승합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차에 탔어요. 출발하겠습니다. 차는 공항을 빠져나가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펼쳐졌어요. 높은 건물들, 넓은 도로, 수많은 자동차들, 환한 가로등. 저기가 인천대교예요. 바다 위에 다리가 있어요. 기사님이 설명해 줬습니다. 정말로 바다 위에 엄청나게 긴 다리가 있었어요. 불빛으로 반짝이는 그 다리는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습니다. 대단하다. 한국은 다 이래요. 좋은 나라예요. 30분쯤 달렸을까요? 차는 어느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여기가 임시 숙소입니다. 오늘 하루 푹 쉬세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올게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한 원룸형 숙소였어요. 침대, TV, 냉장고, 전자레인지까지 다 있었습니다. 미란아, 씻고 자거라. 네. 샤워를 하면서 또 울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콸콸 나왔어요. 평양에서도 물은 잘 나왔지만 여기는 뭔가 달랐습니다. 자유로운 물이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아버지가 TV를 켜놨어요. 미란아, 이것 봐.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 뉴스였어요. 오늘 대통령이 국회에서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며 K-팝 그룹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북한에서 절대 볼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대통령을 비판하는 뉴스, 경제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 신기하다. 여기는 말의 자유가 있어. 대통령도 마음대로 비판할 수 있대. 한참을 TV를 보다가 채널을 돌렸습니다. 드라마, 예능, 영화, 다큐멘터리. 수십 개의 채널이 있었어요. 채널이 이렇게 많아. 그러게. 평양에서는 4개밖에 없었는데 11시쯤 됐을까요?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나 지금 한국에 있는 거야. 진짜 한국에. 믿기지 않았습니다. 2주 전만 해도 평양 아파트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하나원에서 지급한 임시 핸드폰이었어요. 여보세요? 미란 씨, 박 팀장입니다. 잘 주무셨어요? 아직 안 잤어요. 그렇겠죠. 첫날이니까.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번호 저장돼 있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봬요. 편히 쉬세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끝없이 이어진 불빛들. 윤서야, 나 여기까지 왔어. 마음속으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언젠가 여기 올 수 있을까? 이 자유를 느낄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북한이 아닌 곳에서 잠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요. 2021년 봄 서울 신촌의 한 대학 강의실. 다음 발표자는 강미란 학생입니다. 교수님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갔어요. 안녕하세요. 북한 인권학과 2학년 강미란입니다. 오, 북한 인권학과. 특이한 전공인데. 네. 제가 탈북민이거든요.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60명쯤 되는 학생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호기심 가득한 눈빛들이었습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탈북 과정의 계층별 차이입니다. 저는 준비한 PPT를 틀었습니다. 탈북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목숨을 건 탈북. 둘째, 브로커를 통한 탈북. 셋째, 제가 경험한 VIP 탈북입니다. 학생들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숨을 건 탈북은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국경을 몰래 넘다가 총에 맞거나 강물에 빠지거나 중국 공안에게 잡혀 북송되는 경우죠. 비용은 거의 들지 않지만 성공률이 50%도 안 됩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VIP 탈북은 뭐예요? 제가 경험한 방식입니다. 북한 국경경비대를 매수해서 안전하게 탈북하는 거예요. 비용은 1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정도 들고 성공률은 거의 100%입니다. 헐, 그렇게 비싸요? 네. 하지만 총 한 방 안 맞고 편하게 올 수 있죠. 저는 SUV 타고 고속철 타고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건 좀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한 남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돈 있는 사람만 안전하게 탈북하고 돈 없는 사람은 목숨 걸어야 하잖아요. 맞아요. 불공평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제가 이 학과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돈이 없어도 안전하게 탈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싶어서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몇몇 학생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미란아, 진짜 신기하다. 탈북민이 우리 학교에 다니다니. 북한은 어땠어? 진짜 지옥이야? 밥은 잘 먹었어? 질문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북한도 지역마다 달라요. 평양은 괜찮아요. 지방은 진짜 힘들고요. 너는 평양 출신이잖아. 응. 그것도 잘 사는 집. 그럼 왜 탈북했어? 아빠가 숙청될 뻔해서. 정치 범수용소 갈 뻔했거든. 학생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무서웠겠다. 응. 진짜 무서웠어. 수업을 마치고 학교 앞 카페에 갔습니다. 친구들과 약속이 있었거든요. 미란아, 여기. 수진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만 친구 수진이었어요. 이름이 북한 친구 수진이랑 같아서 처음엔 헷갈렸습니다. 늦어서 미안. 괜찮아. 우리도 방금 왔어. 뭐 마실래? 아이스 아메리카노. 알았어. 수진이가 주문하러 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핸드폰을 봤어요. 페이스북을 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SNS라니. 뉴스피드를 내리다가 한 게시물에서 멈췄습니다. 평양 김원균 명칭 음악종합대학 2021년 졸업식. 누군가 평양 소식을 올린 게시물이었습니다. 사진이 첨부돼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졸업가운을 입은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윤서가 있었어요. 윤서야. 제 손이 떨렸습니다. 2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윤서는 여전히 예뻤습니다. 졸업가운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옆에는 지혜와 다른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미란아, 커피 왔어. 왜 그래? 아니야. 저는 황급히 핸드폰을 내렸습니다. 방금 뭐 봤어? 그냥 북한 친구 사진. 평양에 두고 온 친구. 응. 수진이가 옆에 앉았습니다. 많이 보고 싶겠다. 응. 엄청. 연락은 안 돼? 전혀. 북한은 인터넷도 안 되고 국제전화도 안 되거든. 불쌍하다. 그 친구는 너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네. 응. 아마 내가 죽은 줄 알 수도 있어.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컸습니다. 갑자기 사라진 저를 탈북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디 끌려갔다고 생각할 거예요. 힘들겠다. 괜찮아. 이제 좀 익숙해졌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밤마다 평양 꿈을 꿨고 친구들 생각이 났고 고향이 그리웠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수진이와 수다를 떨었습니다. 과제 이야기, 교수님 이야기, 남자 이야기. 미란아, 너 요즘 민수 오빠랑 어때? 민수 오빠. 응. 북한 인권 동아리에서 만난 그 선배. 아, 그냥 선후배 사이야. 거짓말. 너 그 오빠 좋아하잖아. 아니야.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들킨 거죠. 인정해. 너 눈빛 봐. 완전 좋아하는 눈빛이야. 에이. 민수 선배는 북한 인권 동아리 회장이었습니다. 법학과 4학년이었고 장래 희망이 북한 인권 변호사였어요. 근데 민수 오빠도 너 좋아하는 것 같던데. 정말? 응. 너만 보면 눈빛이 달라져. 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한에 와서 처음 생긴 감정이었어요. 고백받으면 어떻게 할 거야? 글쎄, 잘 모르겠어. 왜? 좋잖아. 응, 좋긴 한데. 나 탈북민이잖아.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무슨 소리야? 민수 오빠가 그런 사람이야? 오히려 존경하는 것 같던데. 정말? 응. 너 탈북 스토리 들으면 다들 대단하다고 하잖아. 대단하다.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미란이 진짜 대단해. 그 고생을 다 하고 여기까지 왔다니. 하지만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웠어요. 저는 돈으로 왔습니다. 15만 달러를 써서 편하게, 안전하게 왔어요. 목숨을 건 것도 아니고 큰 고생을 한 것도 아닙니다. 수진아. 응? 나 사실 별로 대단하지 않아. 왜? 나는 돈으로 탈북했거든. VIP 코스로. 다른 탈북민들은 진짜 목숨 걸고 오는데 나는 관광하듯이 왔어. 그래도 대단한 거지. 평양 버리고 온 거잖아. 친구들도 버리고. 그게 얼마나 힘든 결정인데. 돈이 있든 없든 탈북은 탈북이야. 수진이의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지금 신촌 근처 원룸에 살고 있었어요. 월세 50만 원짜리 작은 방이었지만 제게는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버지가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미란아 왔니? 네. 아빠는 오늘 일 어땠어요? 응. 괜찮았어. 아버지는 지금 중국 무역회사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북한에서 싸운 경험이 도움이 됐대요. 저녁 먹었어? 아직. 같이 먹을까? 그래. 저는 냉장고를 열어 라면을 꺼냈습니다.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란 게 라면 종류가 엄청 많다는 거였어요. 미란아. 라면을 끓이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응? 아빠가 미안해. 왜요? 너를 이렇게 만들어서 친구들이랑 헤어지게 하고 평양 떠나게 하고. 괜찮아요, 아빠. 괜찮지 않지. 아빠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든지. 저는 라면을 끓이던 손을 멈췄습니다. 아빠, 전 후회 안 해요. 정말? 네. 처음엔 원망했어요. 왜 우리 가족만 이래야 하나? 왜 나는 친구들한테 인사도 못하고 떠나야 하나? 근데 이제는 알겠어요. 아빠가 왜 그랬는지. 이게 맞는 선택이었다는 거. 미란아. 여기 와서 알았어요. 자유가 뭔지. 북한에서는 몰랐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통제받고 살았는지.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근데 아빠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뭔데?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거요. 무슨 말이야? 우리는 15만 달러 내고 자유를 샀잖아요. 그리고 친구들, 가족, 고향을 대가로 치렀고요. 그렇지.
그래서 전 이 자유를 낭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값비싼 자유니까.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네. 그리고 나중에 북한 인권 활동가가 될 거예요. 북한 인권 활동가. 네. 윤서, 지혜, 수진 같은 애들도 여기 올 수 있게 도울 거예요. 돈 없어도 안전하게 탈북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 거고요. 대단한 꿈이네. 아빠가 20년 동안 준비한 것처럼 저도 준비할 거예요. 라면이 끓어올랐습니다. 저는 라면을 그릇에 담아 아버지께 드렸어요. 잘 먹겠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라면을 먹으며 TV를 봤습니다. 뉴스에서 북한 소식이 나오고 있었어요. 북한이 오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국제사회는 강력히 규탄.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화면에 평양거리가 나왔습니다. 낯익은 풍경이었어요. 저기 창광거리 아니에요? 그러네. 우리가 살던 곳이었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윤서도 저기 어딘가 있겠죠? 그렇겠지. 보고 싶다. 미란아,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야. 언제요? 통일되면. 통일. 먼 이야기 같았지만 언젠가는 올 날이겠죠.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2021년 5월 15일. 오늘 수업에서 탈북 경험을 발표했다. 학생들이 신기해했다. VIP 탈북이라는 게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 나는 부끄러웠다. 돈으로 자유를 샀다는 게. 하지만 수진이 말이 맞다. 탈북은 탈북이다. 돈이 있든 없든 평양을 떠나온 건 큰 결심이었다. 윤서 사진을 봤다. 졸업가운을 입고 웃고 있었다. 예뻤다. 보고 싶다. 너무 보고 싶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내 길을 가야 한다. 자유를 누리고 공부하고 언젠가 북한 사람들도 이 자유를 느낄 수 있게 돕는 거. 그게 15만 달러를 쓴 이유고 친구들을 떠나온 이유고 평양을 버린 이유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대가를 치러야 한다. 나는 치렀고 이제 그 값을 해야 한다. 일기를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2년 전 인천공항에서 본 그 불빛들과 똑같았습니다. 자유의 불빛이었습니다. 값비싼 자유.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는 자유. 윤서야, 나 잘 살고 있어. 창밖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너도 언젠가 여기 올 거야. 그때까지 나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평양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서울 꿈을 꿨어요. 밝은 미래의 꿈을요. 2023년 가을, 저는 북한 인권단체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학 4학년이 됐고 졸업 후에는 정식 활동가가 될 예정이에요. 지난주에 새로 탈북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함경북도에서 온 3남매였어요. 그들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중국 공안에게 쫓기면서 왔다고 했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어요. 아니에요. 살아서 온 게 어디예요. 그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운이 좋았다고. 돈이 있어서 아버지가 준비해서 안전하게 올 수 있었다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 행운을 나눠야 한다는 걸. 평양을 떠난 지 4년. 저는 여전히 윤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을요. 그리고 말해줄 거예요. 미안해, 인사도 없이 떠나서. 하지만 나 여기서 잘 살고 있어. 너도 곧 올 수 있을 거야. 내가 도와줄게.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계속 준비할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돈이 없어도 연줄이 없어도 안전하게 탈북할 수 있도록. 그게 제 꿈입니다. 그리고 15만 달러를 쓴 이유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으로 동참해주세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들을 또 소개하겠습니다.